저희 세션은 소양강댐 50년 그리고 이제 통합물 관리의 미래라는 타이틀 아래 그 주제 발표를 세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강물 협력을 통한 남북 상생 방안 장석환 대진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니까. 아이고 벌써 하시려고. 두 번째 주제로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댐 활성화 전략 최지용 서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제 3 마지막으로 미래물관리 수량수질 수생태 조합 임경재 강원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는 각 20분씩 하시고요. 60분이 지난 후에 토론을 5분 모시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좌장으로 조정을 하고요.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국립환경과학원 김동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K-워터의 근무도 오래 하셨고 특별히 또 수질 분야의 대가이신 우리 충북대학교 정세홍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자원 분야의 리드, 요새 이제 거의 뭐 여성계 쪽에는 리더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서대학교 정건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공학 출신입니다만 우리 환경 쪽에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신 강원대학교 홍은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원 쪽에 항상 그 가치관 문제인데 수자원 경제 우리 K-워터의 유민현 팀장님 박사님 오셨습니다. 굉장히 기고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그래서 토론 5분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5분씩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장석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공유하천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 북한강하고 임진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전체 한강 유역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북한강과 임진강에 있는 공유하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남북한에서 이걸 매개로 해서 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유하천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있었죠. 북미에서 하노이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단히 기대에 좀 많이 쳤었습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 심지어는 트럼프는 이게 부동산 회사로 돈을 번 사람이라서 북한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서 이게 북한은 핵 개발이라고 하는 즉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경제적인 원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트럼프가 대북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17건을 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진전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상당 부분 악화가 됐었는데 이 분들까지 점점 악화가 되다가 작년 재작년에 피크로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고 우리가 이제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북한은 아예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체적으로 힘을 더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서 사실은 우리가 풍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변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핵 발전 시설을 스스로 폭파도 하고 했지만 다시 재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겪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지금 어제 며칠 전에도 그 동해로 해서 이런 미사일을 쏘고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쏘는 이유는 북한이 자기 존재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가난하고 힘없으면 뭐에 뒤에 뒷주머니에 짱돌 하나 차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그것이 국제정세뿐만이 아니고 우리하고의 남북한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북한에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이걸 할 거냐. 지금 사실은 뭐 잘 아다시피 통일부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통일부는 지금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북한 유한 안보리 제재 하에서는 아무런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저는 학교가 대진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탄강, 임진강 유역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공유하천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공유하천이 공식적으로 한 230개 정도의 공유하천이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담수 기준으로 보면 지구 표면적의 47% 정도에 되어 있고 전체 담수 유량이 한 6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공유하천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공유하천의 일반적인 경향은 협정이나 어느 정도의 협의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뭐 메콩강 위원회도 있고 라인강 위원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문제는 이 협정이나 조약이 강제성이 없어요. 자체적인 그 두 나라의 협정에 의해서 강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자국의 이해에 부합되는 원칙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국제법이나 수리권적으로 접근적으로는 한계가 없고 반드시 협력적인 관계에서만 이것들이 공동관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은 상류 국가들이 조금 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콜롬비아 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콜로라도 강도 그렇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메콩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시작해서 보면 중국 애들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해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 톤레삽 이런 호수에서도 많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워낙 세력이 균등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애들이 마음대로 쓰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류 국가들이 주로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하류 국가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떠한 협조와 어떠한 원칙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용吞 주권주의. 내 땅에 있는 뇌물은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거죠.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헬싱키 원칙이라고 있는데 헬싱키 원칙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자원 이용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 저쪽에도 상대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겠냐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 국가적인 공유하천은 협력위원회라는 게 크건 적건 적대적이건 수능적이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공유하천은 이제 임진강하고 북한강이 있죠. 그래서 임진강은 뭐 잘 아다시피 전체 유역 면적이 한 8천 좀 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는 63%가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강이 훨씬 공유하천은 우리는 더 문제가 더 피해가 심각하고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그 군남댐 앞에 가면 TV가 거의 딱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맨날. 왜? 한강댐이 어떻게 언제 문을 열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북한강은 이제 평화의 댐하고 임남댐이 과거의 금강산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이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임진강 유역은 상당히 좀 특별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수장국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2001년도에 4월 5일 댐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발견이 된 거죠. 그때 축조가 된 거고 맨 마지막에 생긴 게 2016년 11월 달에 한탄강댐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8,000평방미터 조금 넘는 이 유역 면적에 댐이 7개가 생긴 거예요. 4월 1일 댐 1, 2, 3, 4, 5, 한강댐, 군남댐, 한탄강댐 이렇게 7개가 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데 사실은 그런 댐 개발 전중 후에 모니터링이나 조사나 연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치수적인 부분, 이수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심지어는 임진강 유역에 있는 농민들이 염분이 올라와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봄철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북한강에 있는 평화의 댐과 임남댐의 관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이쪽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치수 문제부터 볼게요. 치수 문제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DJ 정부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수해방지 협력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한 실무회의. 그게 이제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남북 경협의 세 번째 의제가 임진강 수해방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수해방지를 위해서 서로 공동조사가 첫 번째였어요. 공동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측량기와 뭐 거기에 따르는 뭐 트럭 몇 대, 측량기 몇 대, 수위표 몇 개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연필 몇 자루까지 해서 거기에 무엇을 돌려주고 무엇을 조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협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평양, 제주도, 또 어디죠? DMZ에 있는 판문점 이런 데서 계속 실무회담을 했어요. 그렇게 쭉 해오다가 언제 끊어졌냐? 2009년도에 임진강에 그 6명 순환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2009년도에 생겼냐면 2007년도까지 한강댐이 준공이 되고 2008년도에 담수를 했어요. 담수를 했다가 2009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9년 9월이면 추석 전주였었는데 그때 임진강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던 야영객이 비도 안 왔어요. 북한도 안 오고 남한도 안 오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새벽에 한 2m 정도의 수위가 올라와서 다 떠내려갔어요. 한강댐 수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제 축조를 다 하고 담수를 다 한 상태에서 수문 방류를 한번 시험 삼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수문 방류가 뭐 그때만 있으냐 수시로 있습니다.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제 연구실에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임진강에 있는 수위표를 항상 컴퓨터에 모니터에 켜놓고 있는데 보면 1m, 2m씩 올라가는 게 굉장히.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죽지 않으면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임진강에 있는 어민들이 있어요. 임진강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가끔 옵니다. 갑자기 해서 어부가 떠내려갔다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것에 대한 것의 사전 방류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과거에는 훨씬 남북에 대한 공유하천에 대한 협력 관계가 잘 조성이 됐는데 2009년도에 그 부분들이 있어서 2009년 10월 달에 유감을 표명한 이후에 완전히 단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강댐하고 군남조절지 여기 이제 군남까지는 약 59km, 60km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짧게는 1시간에서 정말 길게는 한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강댐이 한 3억 5천만 톤 정도 됩니다. 전체 저수 용량이. 근데 우리 군남 홍수 조절제는 7천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한강댐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 저수용량에서 좀 하고 하류로 부천에서 만을 좀 넘길 정도로 해서 물을 보내고 나머지는 100년 빈도로 맞춰서 임진강 하류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래서 이걸 왜 그 45m밖에 못 했느냐? 그것은 배수위가 물꼬리가 지금 DMZ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02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기왕홍수가 왔어요. 기왕홍수가 전례 없이 왔어요. 그때 14,000까지 왔는데 우리 저 차장님이 저걸 하셨을 텐데. 근데 이때 군남 홍수 조절 때는 홍수 조절 전혀 못하고 거의 다 보냈어요. 즉, 이 댐이 그 정도의 2020년 정도의 비가 오면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증거를 하든지 대책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다. 이거 북한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 김동진 원장님이 그 당시에 수장국장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뭔가 좀 임진강의 수해 대책 문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평화의댐하고 임남댐은 1단계, 2단계, 3단계 축조를 통해서 똑같아졌어요. 26억 톤으로 거의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양쪽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임남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한반도 지진도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PMP 같은 그런 어떤 대형 규모에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댐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한강댐처럼 무단방류를 100% 한다. 그렇게 하면 26억 톤을 평화의댐에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26억 톤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임남댐 바로 밑에 있는 이 금성천이라고 금성면이 있는데 여기 다 잠깁니다. 평화의댐에서 문 안 열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임남댐에서 미리 고지하고 일부러 수공, 워터어택, 그러니까 수공을 위해서 임남댐 물을 방류하면 북한이 잠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손목 자르려고 자기 손가락 5개 자를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반대로 이 한강댐은 아무리 방류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무단으로 해서 우리하고 협조 안 하고 하더라도 북한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2020년이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증축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 증축하라 그러면 북한에서 협의 들어온다고 봐요. 증축하면 북한 쪽에 수몰지 생기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침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한강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구글 사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양쪽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복합댐처럼 보여요. 콘크리트댐과 사력댐이 이렇게 합쳐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과거에 연천댐이라고 하는 게 복합댐이었어요. 양쪽은 날개가 토류벽이었고요. 가운데는 이제 수위였는데 거기가 터졌거든요. 토류 쪽이.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작년에 북한에 한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1000mm 정도 왔습니다. 그 태풍 마이삭하고 그 태풍 2개 왔을 때 그 정도, 우리는 비가 안 왔어요, 사실은. 하류 쪽에서는 한 50mm 정도밖에 안 왔고, 1000mm 정도 왔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더 크게 벌어지면은, 한강댐도 댐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우리 쪽이 좀 어려운 상황이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2020년에 피해가 있고요. 그래서, 평화의댐과 임남댐과의 관계와 그다음에 한강댐과 임진강에 있는 군남댐의 관계는 굉장히 다르다. 치수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가 매년 여름철만 되면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의댐이 과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하지만 지금 같은 기후변화의 시대라든지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의 재난 상황이라는 게 보면 평화의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그 평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치수 문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수적인 거예요.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게 유역 변경입니다. 전국을 물길을 다 연결해서 농업용수를 보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임진강에서 예선강으로 물길을 돌려가지고 있어요. 한강댐에 있는 게 3억 5천만 톤 중에서 연간으로 분남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을 평균으로 재보면 1년간에 한 2억 5천에서 3억 톤 정도가 물이 안 옵니다. 예선강으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평소에는 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가 정말로 임진강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수문을 무단으로 열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면은 한 시간 좀 남짓하면은 군남까지 다 오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봄철의 가뭄 때 이 물을 본류에 있는 임진강에 있는 본류물을 전부 다 예선강으로 다 빼서 그 동네에 물을 쓰게 되면 우린 더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허건 부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그 파주 농촌공사의 그 지사는 1년에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관정 뚫어서 펌핑 해가지고 농업용수 대주기 바빠요. 반대로 물이 적게 들어오니까 염분 그 기수역들이 점점 높이 올라와서 염분이 높아서 농업용수 안 쓰겠다고 해서 거의 보호 막아달라고 하는 게 파주하고 연천 농민들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용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강에 있는 북한강에 있는 임남댐이 건설 전후로에 비해 보면은 31% 정도가 안 돼. 이 31%는 평균이지만 갈수 때는 40%, 50% 그래요. 임진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갈수에 대한 부분이 농업용수뿐만이 아니고 무슨 영향까지 있느냐. 한수원에 있는 한수원 댐들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한수원 댐은 잘 아시다시피 물량과 그 헤드에 의해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전량이 임남댐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화천댐의 발전, 춘천, 의암, 의암 이후로는 이제 소양강에서 내려오고 팔당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위에 순수하게 임남댐의 영향을 받고 있는 화천, 춘천 이 부분들은 20% 이상 발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기준을 보면 이제 팔당댐 유지유량 고시된 유지유량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팔당댐에서 약 16억 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임남댐에서 우리가 유지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몇 %를 좀 확보를 하면은 얼만큼 이익이 될 건가를 우리가 편익을 좀 계산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편익을 계산해서 그만큼을 북한에 돌려주면 됩니다. 북한에 돌려주면 되는데 한강에 대해서 전체적인 유역평가에 대한 것이 한강의 생태계 가치 전체에서 물 공급, 즉 이수적인 부분이 한 2,600억 정도, 그 다음에 수질 정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제 2,000억, 그 다음에 홍수 조절, 한 1,200억 정도, 총 가치가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이 한 24%가 전체 유역 면적에, 그 유역 면적의 북한의 한강의 가치는 24%니까 한 1,500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편익을 받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하게 산정을 하면 그 부분의 일부를 북한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함부로 돌려줄 수는 없죠. 무엇을 돌려주느냐? 지금은 북한의 어떤 경우도 돌려줄 수 없는 이유가 대북 안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북 안보리를 피하는 게 유일하게 피하는 게 인도적 지원이에요. 인도적 지원은 두 가지입니다. 식량하고 위생인데 식량은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절대 받지를 않아요. 그럼 위생으로 돌려줘야 된다. 위생으로 돌려주는데 우리가 물을 받는 대신에 위생인 상하수도 시설로 돌려주자. 이것은 통일부 사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일부가 지금 뭐 철도 놓는다, 도로 놓는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안보리를 피하고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인영 장관이 재작년에 백신 준다고 그랬다가 호되게 혼났죠. 왜 우리도 없는 백신 내주냐. 국민들의 정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편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공유하천의 관리를 공동으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편익을 많이 보고 북한도 생색낼 수 있고 북한도 이익 볼 수 있는 그런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과 물 교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후변화 관심 많고 그다음에 대동강의 수질 문제, 그래서 이 상하수 시설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 다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K-이코에서는
환경공단에서는 그래서 물에 북한하고 교역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미 발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water sanitation, 물 위생 수합 혹은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좀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돌려주자? 위생시설로 돌려주자. 위생은 상하수도다. 그렇게 하면 대북 안보리 피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 편익이 많으니까 우리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수 있고 북한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북한이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물과 위생을 통해서 하고 하천 홍수에 대한 부분도 홍수 예경보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물 에너지 교육하면 가장 좋죠. 북한의 수력이 워낙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너지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안보리에 일도 CR이 안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물, 에너지, 워터, 푸드, 넥서스까지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유하천에 대한 것들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하류가 상류로 보상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은 콜롬비아 강도 있었고 과거에 동독과 서독의 엘베강에 있어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북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수 치수 환경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하천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과 경협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북한하고 동등한 관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호혜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관계다. 그리고 이것은 DMZ 생태 보존 문제까지도 연결되고 관광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부분들, 경제 문제, 환경, 이수, 치수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편익을 명확하게 산정을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제시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이런 공동관리기구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약을 또 말씀드렸더니 우리 장석광 교수님은 KBS의 재난 방송 그 해설위원으로 계시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말이 안 빠르셨거든요. 한 2배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최지용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댐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최근 들어서 물 관련해서 상당히 분쟁이라 그럴까요? 여러 문제 제기들이 많이 하고 있고, 낙동강 구미 되고 또 충북에서도 새롭게 또 지사가 선출돼서 댐 관련돼서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오늘 제가 ITX 타고 춘천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춘천에 그 택시 기사가 왜 춘천에 물값을 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상당히 이제 각자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래 수요는 어떻게 있는지, 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댐 관리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에서 간단히 짚어보고 실제 댐 지역 관련 이용 실태 살펴보고 앞으로 관리 방향식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 160여 개국 중에서 어느 수준인가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은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할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은 밖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상당히 밝게 보고 실제적으로 유엔에서 이렇게 지속적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중상위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의 지금 지속 가능성 지수는 41위, 56입니다. 우리 뭐 세계 빅2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부문별로 보면은 우리가 파란색 올라가는 게 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가 대도시의 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쪽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 관리에서는 상당히 물 관리가 뭐 세계적으로 1, 2등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최상위 수준이지만은 이 14번 집에서 보시다시피 수생태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상당히 잘 돼 있다. 수생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아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 기반 시설을 보면은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물 사고 안전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2, 3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최상이라고 보시면 일단 되고요. 이게 2022년도 SDG 지표인데 상당히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거하고 내부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거는 상당히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수준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특히 물 관리 관련해서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기존에 있는 댐 관리에 관한 방향만 가지고는 상당히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지금까지는 주로 수량 공급 위주로 댐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금 계속 있죠. 이제 인구 변화,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변화들이 많고 특히 정책 변화라든지 기술 변화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앞으로 댐 관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게 일단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국민의 수요를 일단 반영을 해야 되고 특히 상하류 간 갈등, 지금은 상하류 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자기 지역의 물은 자기 거라는 이런 쪽 인식이 계속 팽배해지고 있는데 그게 국가물이지 그게 자기 지역물이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시각들이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시각을 자기 지역에 있는 물은 자기 게 아니죠. 그죠? 국가의 물이고 국가 입장에서 최적 관리가 되도록 관리하는 게 국가의 목표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수량뿐만 아니라 이제 친수라든지 생태, 우리 아까 국가 지속성 지수를 보이다시피 생태 쪽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쪽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댐 지역 이용 실태를 한번 쭉 보면은 댐 상류 지역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잘 관리되는 지역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농업 부문에 급속한 토지 이용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시설 영농이 이제 전 농지를 뒤덮고 있거든요. 아마 춘천에 계시면은 잘 모를 텐데 저는 이제 평창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길가에 하천가에 전부 다 시설 영농이 다 들어차 있고 그 24시간 1년 12달 가동하는 식물 공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댐 상류 지역도 상당히 지금 과거와 같은 이런 영농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도 규모가 알다시피 이 불도저가 들락날락해야 그게 영농이 됩니다. 일반 경운기는 가서 힘도 못 쓰고 불도저라든지 몇십 톤 트럭이 들락날락하는 그는
비닐하우스로 전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류 지역의 토지 이용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관련된 이제 규제도 뭐 여러 가지 댐 지역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환경 규제라든지 토지 이용 규제가 상당히 많고 특히 지금까지 그 이제 용수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댐 여러 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댐 축조라든지 뭐 용수 공급 뭐 상하수도 관련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기반 시설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단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에서 받고 있는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보다시피 공급 서비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일단 치우쳐 있다. 특히 이젠 댐이라든지 이런 하천이 가진 조절이라든지 지지라든지 문화 서비스 관련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물 관리 관련해서 인원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환경 생태를 자원하는 인원적으로 많이 시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무슨 엄청난 시설을 해서 무슨 공장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지역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지역 특화 무슨 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환경 생태 쪽으로 자원화 인원 쪽으로 있고 댐 용도도 이게 미국의 댐 관련된 저런데 보면은 댐 용도가 우리나라는 보면 다목적 댐에서 용수 공급, 생공용 용수, 홍수 조절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은 리크레이션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국은 환경 생태 중심, 지역 경제 활성화 쪽으로 해서 댐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건 변화를 고찰을 해야 된다. 지금 국가환경종합계획이 2040년도까지 20년간 계획을 환경대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계획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전략을 환경 가치, 생태 용량, 환경 용량이라든지 통합물 관리, 환경 서비스 이런 쪽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댐 관리도 이런데 좀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친수라든지 생태 중심 댐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일단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보면 이제 물이용, 물안전, 물재해 여러 가지 쪽에서 부문별 여러 가지 정책들이 향후 10년 동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대책에서 지속 가능한 물 이용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그런 효율적인 물 관리 또 수질 수생태 연계 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젠 수질, 수량, 수생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도 아마 2025년도까지 만들도록 국가계획에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아마 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이런 방향하고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상당히 물을 풍요하게 쓰고 있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댐을 건설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하고 제방을 쌓고 이런 쪽에 대한 엄청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급 서비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쪽으로도 세계 최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공화장실에서 더운 물 나오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면 수준의 공중변소에도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평창군 대화면에 거기에 공중변소를 가봤는데 이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우리나라가 잘 살기는 잘 사는구나. 그게 보니까 공원에 몇 명이나 놀러 오겠어요. 어쨌든
이만큼 공급 서비스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급 서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댐이라는 이런 쪽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런 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이런 핵심 가치를 확인을 하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토목, 토건 사업이니 이런 식으로 폐미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이런 핵심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급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 생태라든지 휴양, 체험, 경관 이런 쪽도 많이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상당히 휴양, 물을 가득 담긴 우리 소양호를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마음의 안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가치라든지 또 우리가 산림욕장이 있듯이 우리 휴양수, 소양강 이런 쪽에 와서 편히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고 이런 쪽 시스템, 이런 쪽은 앞으로 많이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물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물 공급이 안정된 상태에서 환경이라든지 생태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사업은 기존의 생공용수 공급의 이런 쪽을 원활하게 하는 걸 바탕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고 지원도 부처별로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걸 좀 이렇게 지역에 의한 지속성, 재관 이런 쪽으로 많이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고 때문에 용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때문에 생태 가치도 앞으로 많이 강조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주민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의무도 분명히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너지를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하고 어쨌든 추진은 사업추진단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통해서 참여라든지 이런 쪽을 바탕으로 해서 하되 어쨌든 이 사업은 공공기관 내지 정부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죠. 개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은 공공기관 내지 정부 기관에서 일단 해야 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들로 보면 이제 단기적인 사업, 중장기적인 사업을 고려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무슨 댐 상류에 관광 호텔을 짓고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광객 선호도를 확인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진수 활동을 확대한다라든지 환경오염 최소화 이런 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과학 기반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몇몇 목소리가 주로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쪽에 아마 여러 가지 많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럴까요? 크게 떠드는 사람이 이기는 이런 쪽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되고 많은 참여자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댐 관련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히 수량 이런 쪽 공부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생태 균형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발전이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댐 관리가 미래에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요약입니다. 미래 댐 관리는 지금까지는 각 당사자별로 주장이 다 틀렸습니다. 그죠?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은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설 확충 위주로 해서 상당히 시설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공공 중심,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것도 있지만 미시적인 것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추진이 됐고, 이제 부문별로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농업용수대로, 발전은 발전대로, 뭐 또 공급은 공급대로 이렇게 최적화가 되는데, 앞으로는 과학 기반으로 해서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서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유지 관리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댐들 관련해서 상당히 아마 유지 관련 이런 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권리도 주장하지만은 참여해서 의무도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요자 요구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는 전체 최적화, 그러니까 뭐 어느 댐 지역에 대한 최적화가 아니고 그 유역 내지 국가 차원에서 물 관리하는 데에 최적화 되도록 댐 관리가 앞으로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대 최지영 교수님께서는 KI 한국환경연구원에 꽤 오래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그때 당시에 환경과 관련된 법을 제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저모염도 이제 그걸 원칙을 잡으셨고, 또 무령부담금 최 교수님이 하신 걸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하는데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최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댐과 관련해서도 환경 쪽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 3 임경재 강원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이제 미래 물관리 수량취의 수생태의 조화인데, 제가 아무리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연관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일부러 엔터를 한 줄 더 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래 물관리 관련된 부분하고요, 수량과 수질 수생태 관련된 부분들도, 네, 수량, 수질, 수생태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한 내용들을 뒤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래 물관리,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제가 뭐 수량, 수질, 수생태 아까 엔터를 쳐가지고 구분했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수량, 수질, 수생태 예측 관리 기술 이렇게 용어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성과는 도출해냈는데 이걸 완벽하게 다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디지털 트윈 이런 그림들은 어차피 구글이나 검색해서 다 보시면 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여기 있는 준실시간,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뭐 10시간 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30분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SD를 보다가 그 다음에 뭐 FHD를 갖다 보게 되면 화질이 좋아졌네? 그러다 보게 되면 UHD TV를 보고 요즘은 8K도 본다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맛을 보다 보면 거의 준실시간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느낄 세상이 올 거고, 그게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 관련 디지털 트윈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수자원공사가 하든지 홍수통제소가 한다든지,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성과를 이제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올해 아마 초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지금 디지털 트윈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준실시간 어떤 의사결정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도출될 것 같고요. 치수, 이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황을 뭘로 봐야 되는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과 수생태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저수기 가중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 봐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향후는 이런 뭐 유황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에 그것이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의 준실시간 뭔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8K 정도는 아니지만 4K 정도의 뭔가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서 봤더니, 과거에 있던 웹GS를 절대 안 보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물 관리 사례 이렇게 뭐 정리는 해봤지만 사실 지금 뭐 디지털 트윈 형태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뭐 TMTC를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통신에서 쌍방향 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것도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과연 정말 이미 다 왔는가? 근데 어떤 분이 3,000년, 300년, 30년 얘기하셔가지고 4차 산업혁명은 몇 년입니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3,333, 그래서 3년 있으면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이 이미 왔습니다. 대답을 하는 정도였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적용을 저희는 이제 농업생명과학대에 있다 보니까 그 농업용서 관리 측면에서의 디지털 트윈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미래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농업용서 관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고화질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3차원 웹GS를 통해서 뭘 한다 그러면 약간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한 80만 원짜리 쓰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아까 여기 댐과 지역사에서 관리하는 큰 규모의 저수지도 사실 이렇게 관리할 때 상류역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트윈이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자료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질문을 그게 정말 쌍둥이입니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자연 분만 쌍둥이는 최대 14분 정도 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실시간 하기 위한 어떤 트윈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디지털 트윈을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이 모델링하는데 만약에 뭐 1시간씩 걸리고 어떤 건 10시간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뭘 하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농업용수 충분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됐지만 이런 디지털 트윈 기반에서 준실시간으로 뭔가 예측하고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샘플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 일단 동영상을 보시면, 일단 이 댐 상류역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뭐 댐과 지역세인데 상류역에 비가 오면 유출이 되고 그것이 얼마큼 되는지 오염원이 얼마큼 되는지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유입량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계측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계측 장비들이 농어촌공사 3,348개 저수 중에서 지금 계측하고 있는 데이터 쓸만한 게 448개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계측 장비를 통해서 용수가 실제로 얼마만큼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논으로 들어가서 물이 이용되고 사용된 다음에 신속 지연 회기 수량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유역에 있는 강우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다 같이 알아야 실제 공급되는 양 자연으로 하천으로 회귀되는 부분도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 관리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디지털로 보게 되면 거의 준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제 댐도 마찬가지지만 농어촌공사 저수로 유입되는 유입 수문 곡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걸 계측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하게 되면요, 거의 강진학만 이용하게 되면 유입되는 수문 곡선을 알고 이를 통해 가지고 물관리 계획을 갖다 수립할 수 있어서요. 뭐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GIS 정보들은 이렇게 수지도 국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속성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탄소 물관리를 할 때 물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탄소가 얼마만큼 메탄이 덜 발생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어떤 정보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수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구현은 안 하고 그냥 임의로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재수문, 방수문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저수 중에서 33개 저수지는 실제 수문이 달려있거든요. 수문이 10m짜리 달려있는 오봉 저수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문의 실시간 정보를 표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물이 얼마큼 되는지, 방류돼서 하루 종일 어떤 영향 주는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측 장비를 보다 보니까요, 납품하는 회사에 따라서 이것이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갖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하는데 무조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국제 표준의 어떤 IoT 표준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를 갖다 보게 되면 계측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료가 다 맞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갖다 계측할 때 에러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어떤 규칙 기반의 그 품질 관리도 있지만 머신러닝 기반의 품질 관리가 상당히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토양 수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에서 하고 있는 비점 측정망의 어떤 데이터 품질 관리를 저희가 요즘 이렇게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품질 관리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저희 이제 국제 표준을 따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국가정보 포털 data.go.kr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표준을 따르는 품질 관리를 같이 하게 되면 이런 계측 장비를 갖다 나중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농림뿐만 아니라 뭐 환경부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수지 유입량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한 400개 정도에서 계측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갖다 많이 드니까 몇 개를 하고 유형을 구분한 다음에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면 사실 유입량은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그 유역 단위 모형을 통한 숨은 유입량 예측 정확도보다 머신러닝을 통하게 되면 더 빨리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실시간 유입량 선정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는 토사가 퇴적이 되게 되면 내용적인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시계열 정보를 갖다 활용하게 되면 내용적인 변화를 반영한 학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해봤더니 어떤 저수지가 한 7% 정도 좀 달라진 내용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는 걸 보면서 이것이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릉에 있는 오봉 저수지인데 오봉 저수지 상당히 큰 저수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문이 4개나 달린 저수지인데요. 상류에 강우량계를 2개, 4개만 했더니 저수지 내용적을, 그러니까 저수지에 있는 수위랑 위랑 저수율을 엄청 정확하게 예측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한 0.8, 0.9. 그래서 저희가 두려웠던 것이, 유형 모델을 이용하더라도 예측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4개의 그 강우량 자료를 이용해서요. 저희가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후에 저수위를 예측했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고 장점은 1시간마다 이걸 또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수지 내용적인 변화를 통해서 유입량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서 과거에는 비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수문을 열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밑에 하류 지역에 강릉에 침수가 안 일어나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4시간, 5시간, 6시간 사전에 수문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 대응하는 기술들도 저희가 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은 홍수량 하나 피크점을 예측한 다음에 얘를 저수를 어떻게 운영했는데 지금은 수문 곡선의 모양을 그대로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실시간 강우량 자료를 갖다 많이 했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머신러닝이라고 저희가 한 4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정말 무서운 게 다양한 알고리즘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잘 맞다를 했는데 최근 한 1년, 2년 정도 전에는 오토ML에서 자동으로 하는 머신러닝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티팟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3, 40개 모델 중에서 이 데이터셋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암석물 모델을 만들고 파라미터도 자기가 알아서 보정하고요. 그래서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걸 보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 12시간에 저수량을 예측하는데 이것을 매 1시간마다 예측하다 보니까 현재 저수량도 고려해서 이걸 통해서 12시간 사전에 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게 가능한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민감한 변수를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오토ML이 이걸 다 해줘서 최고의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급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도 이건 이제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인데 이게 지금 12시간 후지만요.
1시간 후에 다시 12시간을 예측하게 되면 예측 정확도 훨씬 더 정확되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를 관리할 때 홍수량이 들어오면 500년 빈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4시간, 5시간 전에 사전에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하루 지역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하류 지역을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게 원래는 500년 빈도가 갖게 되면 침수가 30몇 곳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전 방류를 해가지고 했더니 원료되는 지점이 12곳을 줄이고요. 남대천은 100년 빈도에 대해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500년 빈도에서는 당연히 침수가 되는데 그 원료되는 지점이 사전 방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요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향후 이제 이런 오토ML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전 예측을 하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12시간 사전 예측에 미리 방류를 했을 경우 얼마만큼 침수가 저하되는지 플러스 이게 만약에 예측되는 것이 예보는 이렇게 되지만 1시간 내고로 갖다 예측을 제대로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요. 수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근데 수문을 갖다가 열 때 분당 3cm가 올라가는데 얘를 갖다 7m, 8m 올렸다가 내리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저수위를 유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향후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는 내년 봄을 위해서 담수를 해야 되는데 수문을 너무 많이 열었다가 실제랑 다르게 되면 사실 저수위 확보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방류를 못 하는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1시간맥으로 예측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 저수지는 아까 이전 세션에서 보는데 지구를 갖다 몇 바퀴 4바퀴 반인가 돌 정도로 수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계측하려고 그러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형태, 한 30만 원밖에 안 되는 형태의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실제 계측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안 쓰더라도 농업용수 모니터링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료들도 우리나라 국제 표준에 맞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정보 포털에 맞는 표준 규격으로 하게 되면 아마 환경부랑 홍수통제소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농어촌에서 통합할 때 아마 편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DB가 달라지고 규격이 달라지면 통합은 아주 불가능하고 중간에 서버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불편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도 수행하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천에 이제 수위를 갖다 측정할 때 보통 압력직 됐던 아니면 부표를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레이더 수위를 갖다 측정하는데 이거는 컴퓨터 비전에서 카메라만을 이용해가지고 수위를 갖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CCTV 영상에 그냥 영상 코드만 컴퓨터랑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다른 하드웨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봉저수에 유입되는 하천에 설치된 영상을 이용해서 한번 수위를 측정해 봤고요. 이건 이제 밤에 되는 영상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저가의 비용, CCTV 영상이니까 사실 케이블 하나만 사가지고 컴퓨터 연결하면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존에 있는 수위계 대신 이런 영상 기반, 그래서 기존에 있는 CCTV를 갖다 그대로 갖다 쓰고 추가적인 설치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수위 감축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물 관리를 했지만 이거는 물 관리 중에 인프라 관리에는 아마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사실 드론 하게 되면 보통 100m 이상 띄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밑에서 띄울 수도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서 실시간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요. 저처럼 물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인프라에 크랙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갖다 혁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혁명에 비용이나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지 않고요. 요즘은 이런 크랙 하는데 그냥 하루 정도만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적용만 하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편적인 기술로 다가왔고 앞으로는 나는 4차 산업혁명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이 됐든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공유해주면 저희는 갖다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랙 관련된 부분들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향후는 농어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의 크랙의 형태별로 유형별로 어떠한 보수보강 공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저희 학과에 있는 교수가 지금 연구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농어촌에서랑 일을 하다 보게 되니까 지금 물을 갖다 얼마만큼 공급해서 지금 담수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일이 센서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드론을 영상을 이용해서 여기 현재 담수를 했는지 작물이 뭐 모내기를 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딥러닝 기술을 갖다 이용하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딥러닝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들이 아니라서요. 그냥 사진을 해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는 드론하고 연결시켜보면 바로 되거든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고등학생들도 이런 사진 찍어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알게 되면 현실에 적용할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 유입되는 부분들, 뭐 향후 이제 저수지를 유입되고 그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나서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유입되는 용수의 수량과 수질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예측하려면 뭐 유역 단위 모델을 구축하고 뭐 하는 작업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많이 사고 있는 HSPF 모형을 구축하려면 전문가들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게 되면 의뢰하지 않고 데이터만 갖다가 넣게 되면 학습된 모형이 자기가 알아서 예측을 해주고요. 굳이 이 모형을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만 축적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학습하게끔 하고 그때 사람들은 퇴근한 밤에요. 그러면 아침이라면 최신의 모델로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이브리드 형태로 갖다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실적 데이터가 많고 환경부에서 하는 비점 측정망 이런 것들이 되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원단위 자료를 갖다 이용해서 했더니 이렇게 지금 상당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역 단위 모델을 쓰지 말고 실직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토지형별로 강우 유출 특성을 더 평가하고 원단위로 산정된 부하까지도 산정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드론인데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18만 원짜리 드론, 텔로라는 드론을 갖다 이용해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휙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을 좀 발견해서 저희가 지금 실제 여기 있는 드론만 따져도 한 8천만 원어치 드론인데 이거 안 쓰고요. 그냥 조립을 했습니다. 120만 원 정도 되는 조립된 드론과 여기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실제로 크랙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걸 실시간으로 우측에 여기 파란 박스에 보시면 이게 크랙이 있는지 아닌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걸 뭘 했냐면 이걸 할 때 사람이 조정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G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드론을 날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이 조정하지 말고 마우스를 클릭 또는 모바일로 클릭만 하게 되면 GIS DB 안에 있는 데서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각 지점별로 갖다 돌아오거든요. 그때 영상하고 딥러닝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농업용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SD급인데 그래서 화질이 아직 안 좋아서 좀 약간 낮게 나가야 되는데 HD급도 지금 저희가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도착이 안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HD급 영상을 이용해서 딥러닝과 연결하게 되면 유지관리라든지 물관리에 많이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엔터 치고 막판에 수량 수질 수행태라고 말씀드린 슬라이드 몇 장 보여드리면 이제는 유역 관리를 통해서요. 만약에 그전에는 뭐 흙탕물이라면 유역에서의 어떤 저감 대책을 수립했더니 유량과 SS 농도가 이렇게 줄어들더라 됐는데 저희가 하는 수생태는 그 유량과 수질의 변화가 수생태 건강성 지표 해가지고 FAA, TDI, BMI가 그 건강성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볼 수가 있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저희가 했지만 과연 맞을까 했는데 유역에 있는 그 유량 수질 자료를 하고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수생태 건강성 지표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대한민국 환경부가 A, B, C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요. D등급, 2등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D등급, 2등급을 저희가 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증폭시키고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많이 하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보시는 것이 ABC는 생각보다 적었는데 그래서 D등급, 2등급을 저희가 데이터 증폭을 통해서 학습시키니까 전반적으로 정확도가 파란색에서 이렇게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랜덤 포레스트부터 시작해서 SVM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T팟을 이용하게 되면 더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각선에 있는 값들이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수생태 건강성 지표도 이제 예측 가능하니까 유역 관리 현황이 어떻게 수생태 건강성에 영향을 줄지도 이제 평가가 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지하수 연계한 수량수의 수생태 이 툴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 과업이
뭐 내년 정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수생태 건강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가능한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카메라, 핸드폰을 가지고 쭈르륵 하게 되면 능이버섯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제 체력이 약해서 산에 잘 못 가는데 이거를 22장의 구글에 있는 능이버섯 영상으로 학습시키니까 이렇게 버섯 찾는 기술을 갖다 할 정도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마 우리 이 생활에 갑자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바로 요 준비된 좌석에 토론자분들하고 저쪽 끝에는 이제 발표하신 분들 착석해 주시면 한 5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이. K-워터의 정찬 단장님, 저 오셨습니다. 정찬 단장님께서 이거를 구성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주 뜻깊게 소양강댐 50주년, 50년을 기념을 이제 하면서 새 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소양강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소양강댐은 1967년에 시작해서 한 5년 29억 톤인데요. 당시 돈으로 290억이 들었습니다. 뭐 부대 뭐 해서 3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290억. 그래서 10억 톤, 1억 톤당 10억.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68년에 시작해서 한 2년 했는데 428km에 429억. 1km당 1억. 그러니까 이게 소양강댐이 돈이 얼마나 많이 그때 당시에 사력댐으로 들었는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그때 정부는 해안을 가지고 전기, 물 걱정이 없게 이렇게 국민들 생각하고 또 도로, 고속도로 해서 이제 교통, 물류 이걸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뭐 우리 댐도 도시가 형성되는데 가장 크게 소양강댐이 역할을 50년 해왔고 이제 앞으로 50년에 대해서 아주 주제별로 좋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뭐 남북 상생이지만 이 소양강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상생을 할 수 있겠느냐, 지역사회가. 특히 상하류를 저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댐 활성은 50년 동안 사회경제, 우리나라 사회경제를 댐이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문화, 생태, 우리 최 교수님, 휴양, 체험, 경관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 발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소양강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소양강댐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설물 디지털 트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임경재 교수님이 미래 기술을 두루두루 말씀을 해주셔서 뭐 요거에 대해서 각 토론자분들께서 5분 이내인데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는데 꼭 주제 3개를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시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 김동진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공감과학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 초청된 이유는 뭐 우리 자료 갖고 계신 구성준 위원장이 검연도 있고 제가 뭐 투자원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담당했던 그런 또 능력들께서 이제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면서 때문에 이제 잠깐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상황은 통합물관리 시대 4차 산업 시대의 대응이라는 큰 인프라가 제가 뭐 업무 경험 또 제가 아는 대로 좀 잠깐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과 댐, 또 하나는 이제 산업과 댐 역할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로 떠오르는데 우선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소양강 댐 춘천이 이제 소양강 밑인데 이거 춘천에 지금 아주 큰 그거 첨단 산업단지 하나 이제 지금 짓고 아마 내년쯤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열 에너지로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이제 4차 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댐 하류에 조성되는 그 산업단지입니다. 굴뚝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나 4차 산업단지. 이게 왜 소양강 댐에 근처에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변 소양강 댐 주변 지역 이제 지방이고 이제 뭐 일단 부지 비용이 저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이제 물을 수열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소양강 때문에 이제 수열차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열을 시키고 또 나오는 온수는 스마트팜에 공급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마 최초의 이제 사례고 앞으로 우리나라 댐 지역의 어떤 하나의 그 친환경적인 산업의 모델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3천억 정도 이상 이제 투공하고 이제 민간이 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런 댐 역할이 충분히 그 지역에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또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 얼마나 가능하다. 저는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소양강댐뿐만 아니라 전국의 큰 다목적 댐 하류에는 다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댐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요. 댐과 에너지, 댐은 그 탄소 중립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측면, 일단 수열 에너지, 수열을 이용해서 댐 하류 지역에 이렇게 수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고 도시 지역에도 이제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 롯데 월드타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죠. 거기에 수열 에너지를 해서 10% 정도의 냉난방 에너지를 수열로 공급을 합니다. 그 광역 상수도반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전국의 대형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수열 에너지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이제 지열을 능가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태양광, 이제 댐에 이제 가능하죠. 수량 태양광 형태로 가능한데 태양광이 산지 같은 경우는 많이 또 농로 갈등이라고 산지 훼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댐 수면 태양광 같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표 사례로 합천의 수량 태양광이 이제 주민 참여형으로 했죠. 그 한 수익의 한 10% 정도의 주민이 출자해서 그 이익을 이제 공유하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전국의 다목적 댐 이런 데 이제 수질 생태계 훼손 문제 없이 얼마든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시는 그런 형태로 확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댐이 얼마든지 일자리 4차 산업 에너지에 기여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K 반도체를 추진하면서 제가 투자금을 담당할 때 K 반도체 추진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겉보기에는 상당히 첨단 산업이냐 물을 많이 씁니다. 반도체 산업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산업이 이제 전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TSMC 대만의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가 대만의 재작년에
가뭄 들면서 그 가동이 중단이 될 뻔한 위기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용인 그리고 평택 삼성하고 SK에서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이제 가장 현안이 물 공급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물이 어디서 오냐면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에서 이제 하루를 통해서 이제 여주나 이런 데서 취수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K반도체 전략하면서 30년간 향후 30년간 그 클러스터에 공급할 물량을 미리 확보해 달라 그렇게 정부에 요구를 했고 그게 큰 현안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물을 거기에 공급하게 되면 소양강댐, 충주댐에 물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수도권의 다른 산단은 거의 공급이 힘들 정도로 물량이 그렇게 많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 도시 몇 개의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는 하기 힘들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도 이제 물 순환, 이렇게 반도체 쓰고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재순환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그 재활용, 첨단 이제 물 활용으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 10년간은 공급하고 앞으로 향후 20년간은 그렇게 첨단 이제 물 재활용을 이제 그 기업에서 삼성이나 SK 이런 데서 이제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전략이 좀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야 같은 경우도 물이 이제 많이 쓰이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물 재활용 이런 거에 앞으로 이제 큰 이제 계기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산업 하면서 또 문제가 초순수 반도체 쓰는데 초순수 공급이 또 된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쓰는 초순수가 지금 프랑스나 일본 기업들 기술에 다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수장공사도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 프로젝트로 해서 앞으로 5년간 초순수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물산업이 기여할 수 있고 앞으로 첨단 산업에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댐 또 이제 물 이런 통합 물 관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전통적인 물 관리 수질 이런 것들 또 규제 또 수질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지역 일자리 또 탄소 중립, 또 첨단 산업에 물이 앞으로도 중요하고 더 이제 같이 하고 또 정책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소양강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가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 또 태양광 과거에 또 종래부터 수력 발전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소양강 상류에는 또 생태 여러 가지 댐 지원 사업으로 생태 지금 관광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물 관리가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진 원장님께서는 국립환경연구원 맡으시기 전에 환경부 수자원 관리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전체를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댐과 지역, 댐과 산업 이렇게 해서 반도체, 초순수, 수열, 태양광, 댐의 물로부터 댐 주변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모두 혜택을 준다. 특별히 이 소양강 지역에서는 그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말씀하신 게 보니까 수열로 해서 3천억이면 대단한 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서 세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이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를 아주 잘 해보셨고 많은 혜택을 주는데 공헌하신 K보드 임직원분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토론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우리 최지영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이 수자원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댐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 서비스와 이 조절 서비스는 아주 우수하고 생태적인 측면은 아주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의 100% 공감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이 공급 서비스가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며 우리가 앞으로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생태적인 어떤 훼손 요인 때문에 수생태 훼손 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좀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댐의 경제적인 수명은 통상 10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댐의 관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미 우리 소양강 댐은 이제 50세가 됐습니다. 50세가 됐으니까 거의 절반의 이제 경제적인 수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의 경우를 조금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2017년 데이터에 의하면은 미국에 한 9만 2천 개의 댐 저수지가 있는데 그 평균 나이가 56세, 지금 2022년이니까 61세가 됐겠네요. 2025년이 되면은 70%가 5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7%가 하이 해저드 포텐셜 댐이라 해가지고 고위험 잠재댐으로 분류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고령화, 에이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 보수하는데 예산되는 예산이 450억 달러, 우리 단어로 지금 환산하면 한 6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양강댐이 제 기능을, 공급 서비스를 제대로 해 나가려면은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수 보강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 분야는 이제 수질 쪽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수생태 건강성 측면에서 댐이 그 건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소양강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탁수입니다. 탁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탁수는 또 수질과도 또 관계되어 있습니다. 수질 역사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 중반에 가장 큰 문제는 가두리 양식장에 의한 부영양화, 안압에 의한 녹조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강원대 김범철 교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제 법 제도적으로 가두리 양식장 아예 이제 그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부영양화 문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기후변화가 문제입니다. 지금 온도가 10년에 0.33도씨 또는 0.5도씨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저수지 수온은 그거의 한 80%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29도씨 정도 또는 0.45도씨 시나리오에 좀 다르지만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수온 석청 강도도 강화되고 있어요. 아마 현장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댐 저수지 소양강댐에 완전 혼합되는 주기가 늦어지고 있고, 심층까지 혼합되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1차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남조류가 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영양화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년을 생각한다면은 부영양화에 대한 대책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특히 유역의 총인 같은 저감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탁수인데요. 한 100년 내에 2006년에 있었던 그런 극한 탁수 사상이 저희 연구 결과에 한 5번 정도는 더 발생될 수 있고, 그것도 연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9개월 동안 고탁수가 하루를 방류되면서 팔당댐 수도권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한 270일 이상 방류됐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큰 탁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고탁수, 극한 탁수가 왔을 때는 일시에 빨리 배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갖고 있는 선택지 수설비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대책,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앞으로 좀 수자공사 댐 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에 오면 늘 기대가 많죠. 물의 도시고 호반의 도시. 그래서 가고 싶은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댐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고, 댐으로 인해서 좀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댐들에 비해서는 소양강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간 관광객이 한 200만이 되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레이크 타워가 한 300만이 연간 온다고 그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소자공사에서 좀 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수생태의 건강성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0년 지났고 50년, 앞으로 50년 소양호 부영양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특히 홍수로 인한 탁수 문제,
기온 수온 상승으로 인한 조류 문제 이런 걸 해결하면서 관광에도 또 지속 가능하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건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부서대학교 정건입니다. 올해 그 가을 흰남노가 세계 최대 철강기업 포스코를 침수시켰어요. 냉천이 겁나해가지고 아직 언제 포스코가 완전히 그 재가동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도 아마 상당할 거예요. 우리 흰남노가 인명 피해도 야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재산 피해도 야기했고 앞으로도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올해는 이제 중부지방의 홍수, 남부지방의 가뭄 이 한꺼번에 겪었던 굉장히 재난이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후 변화,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런 단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 물 관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는 사실 재해를 전공하다 보니까 재해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대비를 잘하고 있고 소양강댐 건설이 벌써 50년이 됐고 한강 하류 홍수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토양 물 관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기존에 홍수 저감, 홍수 피해 저감, 그다음에 용수 공급, 수생태 관리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되다가 이제 같이 해보자,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그 기치 아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토양 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사실 댐이랑 하천의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서로 더 유기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댐은 이제 댐대로 K워터에서 관리하시고 또 지자체나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또 관리 주체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통합 물 관리가 앞으로 조금은 더 기관 간의 연계, 그다음에 홍수기나 가뭄 상황에 대비한 그런 운영 이런 것들을 더 하면 아까 임경태 교수님 이제 발표하실 때 선제적인 방류에 의한 피해 저감 효과 그런 디지털 트윈 모형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가 기술 개발이 계속 이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좀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도 통합 물관리에 적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양강댐이 앞으로 이제 더 50년, 추가적인 50년 동안 이 한강의 북한강 지역에 혹은 이제 한강 유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 물관리가 목표한 바를 잘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댐의 기본적인 기능, 가치, 홍수, 가뭄 이거를 우리 잊지 말자. 응? 예전에는 서울 지역에 한강이 봄남도 그렇게 자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감사드립니다. 홍은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홍은미입니다. 오늘 저희 세션 주제가 소양강댐 50년 통합물관리 미래라는 주제였는데요. 이번 춘천 물포럼도 댐과 지역사회라는 대주제로 진행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게 돼서 오늘 이렇게 좌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소양강댐이 이제 50주년이 되면서 기존의 하류 지역의 한강 하류 지역의 용수 공급이나 홍수 조절과 같은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소양강댐 운영이나 관리에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들이 소양강댐 그리고 우리나라 댐과 물관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려보는데 조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김동진 원장님께서
그 수열 에너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강원대학교에서 그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향후 사업이 잘 추진돼서 지역 사회에 많이 기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그 장석환 교수님께서 한강 무역력을 통한 남북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사실 공유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몸에 와닿는 경험을 했던 경험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올해 DMZ 안에 있는 그 도쿄 저수지랑 그리고 그 옆에 그 와사비 공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었는데요. 그 DMZ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그 와사비를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수지나 주변 사이 농경 사이에 대한 부분들 같이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 공유 하천이나 이제 물이 부족했을 경우에 하류에서 펌핑해서 다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이게 참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이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공유 하천을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상호 교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잘 그려주신 것 같고요. 특히 수자원과 그 위생 보건을 서로 교류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과 함께 아까 언급해 주셨던 거버넌스 형태의 공동관리기구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좀 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주용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미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댐 활성화 전략이 제가 작년에 그 수산공사에서 수영양댐 종합 이노베이션 기본부산 농협이라는 그 과제에 연구진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지역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주로 맡았던 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부분들도 오늘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또 휴양이나 공급 생태, 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치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고민했던 그 문화 가치, 그 자연에 대한 가치들이 담긴 그 지역 상생 활성화, 댐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소양강댐 앞에서 주말에 설문지를 들고 소양강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달 정도 주말마다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소양강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곳을 오다가 소양강댐은 않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서 재방문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었고 그 외 시설에 대한 개선들을 많이 요구를 설문지에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거나 주차장.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양강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뭐 별해는 밤 이런 거 같은 것들 소양강댐에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던가 특히 방류를 하거나 그런 어떤 이벤트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같이 가져가면 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댐과 관련된 그 물 관리와 관련돼서 저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교육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양강댐에도 물 문화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리나라 뭐 수자원의 역사라든가 소양강댐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실제 지역 사회 참여 메이크업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지역민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댐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교육적인 가치들을 좀 창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의 가치나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저는 수양강댐 학생들하고 가끔 샘플링하러 가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수양강댐의 수질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문제 플러스 수양강댐 또 다른 지금 문제가 지난 40년간 저희 이제 김범수 교수님께서 계속 실험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셨고 저희가 같이
지금 지속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기 전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본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보면서 저희가 그 춘천에 있는 댐이나 이런 자원부 수련들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그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실 여러 검토했던 사업들이 그 사업 자체는 아이디어가 좋지만 제도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뭐 예를 들면 댐 건설법이나 아니면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활용에 관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서 저희가 이제 댐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 관련된 제도들도 같이 법령에 대한 것들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댐이라는 공간의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중요해야 하는 거고요. 그 이수, 치수 기능과 함께 그 지역민들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임경재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뭘 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도 이제 앞서 나가시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제가 연구실에서 학생들이랑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아기 수준의 어린 아이 수준의 어떤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나 수령 수질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중요시하는데 수생대는 데이터가 많이 없거나 수령 수질을 가지고 수생태를 연계해서 좀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싶어도 이제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지금 보여주신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향후 수생태의 관리에 있어서 좀 더 그 고도화된 그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미 교수님 아마 지역 주민으로서 학자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우리 주민으로서는 김동진 국장님 댐 수열 지역경제 기여 감사드리고 우리 최지영 교수님 발표하신 데 말씀에 공감을 연구를 하면서 공감을 많이 한다. 특별히 또 임경재 교수님 4차 산업혁명기술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강원대 계시면서 더 잘 하셔야 되겠다. 소양강 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문현 경제정보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케어트 연구원의 유문현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세 분의 교수님들이 워낙 이쪽 물 쪽에서 뭐 대가분들이시라서 제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뭐 코멘트하거나 이럴 거는 없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이제 저는 이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느낀 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 분의 발표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미래에 있을 물 관리의 이슈들 여러 가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남북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용수 수요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그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미래에도 댐은 되게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미래의 이런 물 문제들을 해결할 때 과연 댐이 없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 춘천에 있는 이 소양강 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은 이제 그 소양강 댐이 아까 우리 좌장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창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소양강 댐을 짓고 그 소양강 댐의 하류에 있는 수도권 지역이 이 소양강 댐으로 인해서 이제 용수 공급도 받고 치수 안정성도 높아지고 함으로써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수도권 지역이 발전됨에 따라서 소양강 댐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댐이 한 100년 정도 간다고 말씀을
그 교수님들이 해주셨는데, 이 댐이라고 하는 게 잘 관리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 물 관리에 있어서도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소양강 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뭐 100년, 저는 이제 관리를 잘해서 100년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100년이 지나고 아니면 이게 관리를 잘 못해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이게 수명이 다 했다. 그러면은 아까 29억 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용수를 새롭게 어디서 얻을 수 있겠나.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이런 그 수원지, 이런 곳을 찾기도 힘들고 또 짓기도 힘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소양강댐의 굉장히 가치를 잘 인식을 하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소양강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질 때는 이제 뭐 용수 배분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생활공업 농업 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양강댐 초창기에 질 때는. 그러니까 물을 딱 요 세 가지 용도로 쓰겠다 해서 이제 딱 나눠준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크레이션, 뭐 관광, 또 에너지, 또 이런 뭐 수열, 뭐 수상 태양광, 뭐 이런 쪽에 그때 당시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댐을 활용한 가치들이 새로 이렇게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소양강댐의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인식을 하고 이 댐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이 소양강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지역의 그 자산으로 여기고 아마 귀하게 이제 그 좋은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이런 쪽으로 같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이렇게 개발하고 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양강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가치가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느낀 점은 예전에 TV를 보면은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진품명품을 보면은 오래된 걸 가지고 나오실수록 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 몇백 년 된 청자,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소양강댐도 지금 이제 50년 됐는데, 초창기 지을 때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뭐, 경제적 수명은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더 관리를 잘해서 관리만 잘 한다면은 이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소양강댐의 과거 50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미래 50년도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시간이 이제 거의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세 분, 발표하신 분들의, 뭐, 꼭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작성과 교수님부터 한 1, 2분씩,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한강이 대한민국의 어떤 반 이상이다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서울의 발전은 한강에 있는 댐들이 없어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 치수, 그다음에 뭐 에너지 이 세 개가 서울을 이렇게 전 세계의 10대 도시 안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양강댐, 충주댐,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화천댐에서부터 팔당댐까지 이 모든 댐들이 정말 고유한 기능과 우리의 어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도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조금 전에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영수 공급만 해도 지금 전국이 물싸움 때문에 정말 난립니다. 그런 게 이 역할들이 댐에서의 일정한 역할들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한강에서는 특히 이제 영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력댐들도 있으니까 좀 조화롭게 잘 진행이 돼서 보다 큰 대한민국의 그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소양강을 비롯한 모든 댐들이 앞으로 50년이 아니고 500년이 가도 이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하고 저도 위력 하나하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지영 교수님. 예. 어쨌든 우리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는 뭐 50년, 뭐 10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1000년, 만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련돼서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는 아마 댐 지역을 다 이렇게 피해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동진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댐이 아마 4차 산업, 첨단, 청정산업의 흡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첫 번째가 우리 소양댐 수열 첨단 공단인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해서 활성화되면은 지금까지는 아마 댐 깊이 시설이었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이렇게 상당히 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슨 뭐 생태, 무슨 뭐 관광 이런 쪽으로 첨단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4차 산업, 첨단 청정 산업의 흡으로도 충분히 가능을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뭐 정부에서 물가별 전기비 일정 비율을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지역 관련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는 주요한 이런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경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목이 오늘 제가 발표했던 내용하고 댐과 지역사회 좀 약간 연관성은 떨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만대가 자원의 탁물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소양강댐의 흑탕물을 줄이기 위한 일부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제가 소양강댐에 연간 관광객이 200만 명이 들어온지 모를 정도로 사실 지역사회들은 무관하게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았는데요. 일단 뭐 이번 세션을 통해서 뭐 소양강에서 많이 알게 되었고 향후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2시간 동안 이 소양강댐 50년 통합물관리의 미래, 특별히 춘천국제물포럼위원회 감사드리며 이 세션을 또 준비해 주신 수자원공사 전찬 단장님 그리고 세 분의 발표자분 토론 5분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